왜? 너희만 왔어? 애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일주일 뒤에 진짜 중요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아예 안 온다는 거야? 주말이라도 꼈으면 데리고 왔겠는데. 그렇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요즘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그렇다고 아버지 장례식에 애도 안 데리고 와? 내일 당장 시험인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당장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학이 바뀌면 애 인생도 바뀌는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맏아들이야?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애가 오기 싫다고 해도 끌고 와야 할 놈이. 뭐 이해해? 그래, 다 이해하니까. 너도 가. 왜 그러세요? 멀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합산이 되는 내신이라. 2~3시간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 보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니?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오성자 씨입니다. 얼마 전 오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며느리, 아니 자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인생을 바쳐 키워도 결국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들. 둘 중 어느 하나가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자기 가족들이 먼저이고 부모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당연하다면 부모도 자식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도 되겠죠. 오 씨는 아버지 장례에도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더 이상 오 씨도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5살 터울로 둘 모두 오 씨 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컸습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시켜 대학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 모두 결혼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죠. 자식들이 중년이라 불릴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껏 오 씨가 살아오는 동안 무수히도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식들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야금야금 돈을 많이 가져갔고 둘째 아들의 아이가 크는 동안 오 씨 부부가 애를 맡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취업만 시키면, 아니 결혼만 시키면 자식에게 관해선 신경을 끄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식 키우는 일은 도대체가 끝이 안 났죠. 제발 좀 그만 퍼줍시다. 그럼 자식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 편하자고 안 도와줘? 지들 알아서 살아야죠. 첫째가 힘들 때도 둘째가 힘들 때도 자식에게 그만 퍼주자는 오 씨의 말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식 사랑은 주변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자식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때는 꼭 오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때론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오 씨 부부의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늙어버릴 것만 같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 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와줘서 모두가 잘 되고 자식들의 마음도 부모와 같다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받는 건 오 씨 부부였죠. 오 씨와 자식들은 각각 1시간쯤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려면 볼 수 있었고
또 안 보려면 안 볼 수도 있었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일 등에 보니까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며 산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으니 오씨 부부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만나자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잘 막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져간 돈도 갚겠다더니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소리도 이미 했잖니? 가만히 좀 있어봐. 얘기나 들어보게. 여보, 에이, 첫째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였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두 해는 돈을 좀 벌었다더니 오씨 부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오씨는 이런 도움이 이번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아깝잖아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여보, 오씨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가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아니,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얼굴을 못 들어? 중학교 교사인 첫째 며느리. 그것에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사돈네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부도 돈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아들에게 퍼주다가 노후에 깡통차기 십상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도와주자고.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을 어깨도 못 펴고 살게 해서 되겠어. 오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뜯어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었으면 처음에 사업자금을 대줄 때도 오씨의 말을 들었을 것이었죠. 그래서 오씨는 아들에게 각서를 받고 도와줬습니다. 5년 안에 갚겠다는 차용증도 썼죠. 남편도 아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만이 있었지만 오씨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야만 아들이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도와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아끼고 존경하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결혼하고 2해가 지났을 때 첫째 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맞게 된 명절. 왔니?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 살아서 좋네. 오씨 부부는 가끔 보는 자식들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손자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둘째 며느리의 뱃속엔 또 다른 손주도 들어 있었으니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유성이 잘 지냈어?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오씨가 반갑게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며느리가 말을 끊으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유성이 너는 저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네, 시무룩한 표정의 손자가 작은 아들이 예전에 쓰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하나 놓여진 방인데 그곳에서 숙제를 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여기까지 와서 숙제를 해? 오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큰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명절이라도 할 건 해야죠. 이틀 뒤에 과외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많아요. 유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모르는 소리세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교과 과정 다 배워요. 유성이도 그래?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외하죠. 그래야 중학교 올라갈 때 비교가 안 돼요. 교사라 그런지 아니면 요즘 부모는 다 그런지 첫째 며느리는 손자 교육에 무척이나 예민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도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가며 열을 올렸습니다.
오 씨는 뭐라 한마디 덧붙이려고 입을 뗐다가 말았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집에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손주가 딱했지만 어떻게 키워라 하고 참견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 먹지. 뭐 요리해야 해요? 만삭의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물었습니다. 다 해놨는데 국만 좀 데워줄래? 네, 불 켜놓을게요. 또 뭐 할까요? 아니야. 몸도 무거울 텐데 앉아서 쉬어.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차려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래, 동서. 남자들 보고 하라고 그래. 요즘에 부엌 일을 며느리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효도는 셀프잖아. 명절에 상 좀 차리는데 효도 얘기가 웬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에게 나서지 말고 좀 앉아 있으라며 재촉했죠.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일하지 말란 소리가 반가웠는지 몸이 무거웠는지 눈치를 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어슬렁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는데 사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둘째는 이해가 가도 첫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 씨는 늘 자식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음식들을 준비해뒀습니다. 명절에 부모 집에 방문하는 일이 괴롭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밥을 차리게 하고 설거지를 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노력했죠. 아들들이 어슬렁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는데 사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도 부탁할라 치면 남녀 평등이 어떻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또 시켰죠. 남녀 평등은 아는 며느리가 어째서 부모 자식 평등은 없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고생 해가며 미리 차린 밥상을 옮기기만 하는 일을 가지고 이것마저 돕지 않으니 사업을 하는 큰아들도 문제였지만 큰 며느리도 늘 오 씨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았으면 알아서 잘 키워야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고생은 오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애엄마가 더는 일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육아휴직인가 그런 거 있다며? 있긴 해도 그걸 마음대로 다 쓰진 못하죠. 정말? 그러면 그런 게 왜 있어? 회사 분위기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엔 복직을 해야 돼요. 손녀딸이 4개월 밖에 되질 않았는데 복직을 해야 한다는 둘째 며느리.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둘째네가 떠올린 것이 오 씨 부부였죠. 집에 계시니까 좀 돌봐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기에 왔다 갔다 하며 돌봐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애를 데려다 놨다 데리고 갔다 하게? 그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둘째 아들이 하는 소리에 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돌쯤 되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데리고 계셔주세요. 뭐? 여기서 애를 키우라고?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게 쉬울까? 어지간한 일이라면 남편도 알겠다고 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선뜻 수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 월급을 고스란히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자 또 마음 약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오 씨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큰아들만 사업자금을 대주고 도와준 게 미안하다며 오 씨를 설득했습니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큰 사고 없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말이죠.
하지만 오 씨가 고민하는 사이에 남편은 그러자고 이미 아들에게 얘기를 했고 며느리가 감사하다며 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고 몇 개월만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은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죠. 오 씨는 두 아들을 돕는 건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또다시 도움을 바라자 그땐 오 씨가 남편이 뭐라고 하든 거절했습니다. 도움을 안 주니 오히려 아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갔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명절 때도 늘 느꼈지만 손주가 커갈수록 큰 아들네와는 어쩐지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씩 전화도 하고 명절에 꼬박꼬박 찾아오는가 반면 큰아들네는 가족 행사에도 드문드문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오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손자의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더욱 심해졌죠. 주말 저녁에 잠깐 시간 되니? 왜요?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너희 집 근처에 가는데 유성이 얼굴 좀 보고 갔으면 해서. 아, 주말에요? 알겠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주말 저녁에 큰아들네의 집으로 가기로 한 오 씨. 무슨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우리 둘이 먹으면 되지. 아,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럼 그냥 돌아와. 그럼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씨는 주말에 아들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는? 아,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무튼간 열심히야. 유성이 나오라고 해야지. 하던 거 마저 하면 나올 거예요. 뭐?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나오라 그래.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그제서야 나와서 인사하는 손자. 안녕하세요. 그래, 유성아. 속도 없는 남편은 그런 손자도 예쁘다고 용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유성이 공부해야 해서 저는 집에 있다가 유성이랑 따로 먹을게요. 유성이 아빠랑 두 분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게 오 씨가 아들네 집에 가는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 마음이라는 게 부모 마음이랑 다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하니 명절에 안 오더라도 전혀 섭섭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매불망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 씨 몰래 아들에게 퍼주려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자식들밖에 몰랐으면 자식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오 씨는 남편의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이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오 씨가 72세가 되고 남편이 75세가 되었을 때 남편은 위암에 걸렸습니다. 늦게 발견되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수많은 반복 끝에 오 씨는 남편의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 가족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 씨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죠. 형수가 시연이 엄마한테 전화했다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며 말을 전하는 아들. 근데 우리는 애도 데리고 아버지 장례에 갈 건지 물었대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장례에 참석하는 게 누구에게 물어볼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시연이도 간다고 말했더니 자기네는 무슨 고민 중이라고. 뭐? 고민 중? 그러니까요. 시연이 엄마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끊었다는데 혹시나 안 오는가 싶어서요. 설마 그러겠어. 아직 죽지도 않은 남편의 장례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했다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오 씨는 그 얘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과 통화 후 약 일주일 뒤 남편의 장례식에서 설마가 설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 너희만 왔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아들네. 하지만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어요. 오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진짜 중요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주말이라도 꼈으면 데리고 왔겠는데. 그렇다고 왜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유성이 요즘에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것도 아니었고, 손자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친할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설령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이라도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그렇다고 애도 안 데리고 와? 당장 시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당장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며느리가 오 씨는 이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감싸며 제 아버지 가는 길에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게 한 큰아들. 만약 큰아들네가 오 씨의 장례에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 씨만큼은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 내외도 오 씨에게는 서운한 게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에게 해줬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공부 핑계로 둘만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공부보다도 우선인 게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지. 대학이 바뀌면 애 인생도 바뀌는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들의 말대로 오 씨의 남편이었다면 이해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유성이 시험이 중요하면 너희도 붙어서 뒷바라지나 해라. 괜히 억지로 와서 자리 지키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애엄마는 이따가 유성이 밥 챙겨줘야 해서 가야 되지만요. 오 씨는 기가 막힌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해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이 새빨간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맏아들이야?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애가 오기 싫다고 해도 끌고 와야 할 놈이? 뭐 이해해? 그래, 이해하니까 너도 가. 왜 그러세요? 멀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합산이 되는 내신이라. 2~3시간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 보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니? 그럴 수도 있죠. 너는 유성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유성이 안 데리고 왔을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애 교육 잘 시킨다. 서울대 보내서 부디 큰 사람 만들어라. 오 씨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오 씨는 남편 영정을 보며 주저앉아 있었고
큰아들은 며느리를 집에 돌려보내더니 옆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씨는 그쪽으로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큰 손자 일을 들어서인지 발인 날까지 손녀딸을 데리고 쪽잠을 자며 며느리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씨는 한줌 제가 되어버린 남편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을 떠올리면 이제는 좀 편안해졌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에는 아들 둘과 함께였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고 오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꾸는 듯이 현실감이 없어 멍하니 아들이 이끄는 대로 집에 왔죠. 남편과 함께 있던 집이 마지막 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집이었죠.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됐다. 가봐라. 그래도 좀 이따가 갈게요. 힘없이 중얼거리는 오씨의 말에도 아들들은 그날 밤 오씨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남편의 짐을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냥 두래도. 어떻게 혼자 하세요? 이거 버릴게요. 오씨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들은 또 이것저것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배고파지니 자장면을 시켰고 오씨도 아들의 성화에 억지로 두어 젓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죠. 담배라도 피우러 갔나 싶었습니다. 오씨도 이대로는 가슴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를 조금 마시니 살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돌아 뒤편 산책로를 걸으려 몇 발자국 걸었는데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인데 하는 생각에 걸음을 조금 빨리 하는데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너는 아들 아니야? 작은 아들이지. 장남은 형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더라도 왜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엄마를 모시래? 지금 당장 모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네가 맡으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왜? 형은 뭐 하는데? 네 형수 성격 알잖냐? 안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데 어떻게 모시고 살아? 말이 돼? 그러면 시연이 엄마는 성격이 좋으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고? 착하면 호구인 줄 아나. 그동안 그렇게 도움받아 놓고 이제 엄마 혼자 남으니까 나 몰라라 하게. 말 다 했어? 그러는 너는 시연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주신 거 잊었어? 이래서 애 키운 공은 없다더니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도움은 받았어도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야, 너 애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땡전 한 푼도 안 들인 거 모를 줄 아냐? 아니, 그게 형이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거나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할 거야. 모시고 사는 건 장남이 할 일이고. 내가 장남이라고 너보다 더 받은 게 있냐? 없다고는 못하겠지.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씨가 혼자가 된 지 몇 일이나 됐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씨는 자식들에게 자신과 함께 살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혼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2세, 요즘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무척 건강했고 잠시 슬플지언정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말이죠. 오히려 병수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자식이고 뭐고 혼자서 편히 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특히나 큰아들 꼴은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보니 둘째 아들도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아들들이 하는 짓은 참 괘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 마음인데 왜 니들끼리 모시네 마네 난리야? 엄마, 어머니, 아들 둘이 놀라서 오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데리고 살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나중에라도 너희한테 나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집에 가. 어머니, 집에 가서 다시는 오지 말어라. 왜 그러세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희는 늘 그런 뜻이 아니지. 니들이 뭔 잘못이겠냐? 니들 마음도 모르고 한없이 퍼준 부모 잘못이지. 너희 아빠면 그러고 말 테지. 근데 난 아빠가 아니야. 이제 남은 인생 혼자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돈 한 푼이 귀하니까 병찬이 너는 그때 빌려간 사업자금 갚고 병환이 너는 애 키워준 비용 한 달에 200씩 쳐서 보내. 알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받아야 할 돈 받아서 이 집도 팔아버리고 고향에나 내려가련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유품 정리할 것도 없어. 이사하면서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죠. 제가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어요. 형은 아버지 장례식에 유성이도 안 데리고 왔는데 저는 애엄마랑 그 고생을 했는데 고생? 남의 아빠 장례식이야? 네 부모 장례식인데 그 정도 못해.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니? 당연한 걸 가지고. 대신 내 장례식에는 안 와도 된다. 다신 보지 말자. 오씨는 당황해하는 아들 둘을 내버려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휴대폰이나 눈에 띄는 집만 챙겨서 현관문 밖에 두고 문을 잠가버렸죠. 울적했던 오씨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두 아들이었는데 이런 놈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던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오씨는 큰아들에게는 차용증을 보내 빌려줬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아들 형편이 좋아졌어도 잊고 살았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만 잘 살면 됐지 하고 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죽는 소리를 해도 더 이상 오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씨는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식들 없으면 살기 편한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첫 해는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을 참아야 했고 둘째 해부터는 고향 사람들과 왕래하며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여윳돈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마을 근처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들 밥 차려줄 걱정도 없고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없으니 오히려 삶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손자는 재수를 해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이기 때문에 쌤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공부시켜서 서울대에 못 갔다는 게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속이말이 아닐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가끔씩 건너 소식만 들으며 말이죠. 자식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는 노년의 삶이었습니다.